서울의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 시그너스 타워 100층에 위치한 펜트하우스의 아침은 언제나 완벽한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잘 설계된 거대한 무균실에 가까웠다. 모든 것이 흑과 백 그리고 회색으로만 이루어진 미니멀리즘의 극치. 그 차가운 공간 속에서 유일하게 온기를 가진 존재는 유령처럼 움직이는 여자 강다연이었다. 그녀는 이 집의 전문가사 관리인이었다. 그녀의 존재감은 공기처럼 투명했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은 모든 것은 완벽했다. 그녀는 주인의 와이셔츠를 색상명도 순으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리했고 그가 거의 먹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영양학적으로 완벽하게 계산된 아침 식사를 준비했으며 집안의 모든 물건을 자로 잰 듯 정확한 위치에 놓아두었다. 이 집의 주인이자 그녀의 고용주인 서진우가 침실에서 나왔다. 은성그룹의 회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고 가장 부유하며 가장 냉혹한 남자. 그는 다연을 쳐다보지도 않고 마치 그녀가 그곳에 없는 자동화 시스템의 일부라도 되는 듯 지나쳤다. 그는 그녀가 정성껏 차린 아침 식사 테이블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블랙커피 한 잔과 영양바 하나만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완벽한 노동에 대한 그의 완벽한 무관심. 그것이 지난 1년간 이어져 온 그들의 관계 방식이었다. 다현은 그가 손도 대지 않은 음식을 치우며 자신의 동생을 떠올렸다.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그녀의 세상의 전부인 남동생. 천문학적인 수술비와 치료비. 그것이 자존심 강한 그녀가 이 모욕적일 정도로 높은 보수를 받는 유령의 삶을 견뎌내는 유일한 이유였다. 그녀는 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전사였다.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에서는 서진우가 주최하는 비공개 비즈니스 파티가 열렸다. 서울의 모든 권력자들이 그의 앞에 고개를 숙이기 위해 모여들었다. 가식적인 미소 아첨으로 포장된 비즈니스 거래, 그리고 그를 유혹하기 위해 보석처럼 치장한 여자들. 다현은 그 화려한 무대 밖에서 보이지 않는 스태프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는 케이터링 서비스를 총괄했고 행사가 그의 완벽주의적인 기준에 맞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도록 모든 것을 통제했다. 그녀는 심플한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그림자 속으로 자신의 존재를 완벽하게 숨겼다. 파티의 열기가 무르익을 무렵 사건이 터졌다. 은성그룹의 새로운 광고 모델이 된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여배우 레나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의도적으로 진우에게 다가가 와인을 쏟았다. 어머, 회장님 죄송해요. 제가 실수를... 그녀는 값비싼 드레스가 젖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셔츠에 묻은 와인을 닦아준다는 핑계로 그의 단단한 가슴을 노골적으로 더듬었다. 다현은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조용히 얼룩 제거 키트를 준비했다. 그녀의 임무는 주인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었으니까 진우는 레나의 저급한 연극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파티의 다른 중요한 손님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했다. 그는 레나를 이끌고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서재로 향했다. 다현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조용히 그들의 뒤를 따랐다. 서재의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는 레나의 목소리를 들었다. 회장님, 제가 어떻게든 보상하게 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노골적인 유혹의 독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진우의 목소리는 시베리아의 겨울보다 더 차가웠다. 시간 낭비하지 마시오, 레나 씨.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소.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솔직히 말해서 아주 역겹군. 당신과의 계약은 내 회사가 한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오. 다시 한번 이런 싸구려 수작을 부린다면 내일 아침 당신은 이 업계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거요. 내 말 알아들었소. 그는 그녀에게 다시는 돌아볼 가치도 없다는 듯
등을 돌렸다. 충격과 굴욕으로 얼굴이 시뻘개진 레나는 황급히 서재를 뛰쳐나가다 문 앞에 서 있던 다현과 부딪힐 뻔했다. 진우는 문 앞에 서 있는 다현을 발견했다. 그는 그녀가 모든 것을 들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표정은 더욱더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그녀 역시 다른 모든 여자들과 똑같은 잠재적인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뭘 보고 서 있나 그가 바닥에 쏟아진 와인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명령했다. 이거나 치워. 그는 그렇게 말하고 그녀를 스쳐 지나 다시 파티장으로 나가버렸다. 서재에 홀로 남은 다현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값비싼 카펫에 쏟아진 와인 자국을 닦기 시작했다. 그녀는 방금 전 이 남자가 가진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와 그 차가운 내면을 똑똑히 목격했다. 그녀는 동정심과 함께 서늘한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생각했다. 나는 괜찮을 거라고. 나는 저들과 다르니까. 나는 그저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내 일만 완벽하게 해내면 되는 거니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운명이 곧 그녀를 그가 가장 경멸하는 바로 그 자리로 잔인하게 밀어넣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은 1년 중 서진우가 가장 약해지는 날이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20년 전 그날처럼 서울의 하늘은 구멍이라도 뚫린 듯 회색빛 장대비를 쏟아내고 있었다. 20년 전 오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어머니의 배신으로 인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어린 진우는 모든 것을 목격했다. 어머니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들 회사에 기밀 자금을 빼돌린 장부들, 그리고 그 모든 증거 앞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지시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슬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정부와 함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회사의 절반을 챙겨 미련 없이 떠나버렸다. 그날 이후 그의 세상에서 여자와 사랑이라는 단어는 배신과 탐욕이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되었다. 그는 자신에게 접근하는 모든 여자를 제2의 어머니가 될지도 모르는 경계해야 할 적으로 간주했다. 그는 그날 하루 종일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혀 술을 마셨다. 수십 개의 미팅과 결제 서류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무시했다. 그는 20년간 자신을 짓눌러온 지독한 악몽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다. 밤늦게 그는 비틀거리며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밖에서 몰아치는 폭풍우가 그의 마음속에서 울부짖는 폭풍과도 같았다. 그는 거실 중앙에 놓인 아버지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다. 아버지, 제가 틀렸던 걸까요? 그의 손에서 액자가 힘없이 떨어져 내렸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그 소리에 퇴근 준비를 하던 강다현이 놀라 달려왔다. 그녀가 본 것은 언제나 완벽했던 얼음 제왕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바닥에 주저앉아 깨진 유리 조각을 멍하니 내려다보는 길 잃은 어린아이 같은 남자가 있을 뿐이었다. 그의 주변에는 독한 위스키 냄새와 함께 지독한 외로움과 슬픔이 짙게 배어 있었다. 다현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맨발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가 다칠 것을 염려했다. 그녀의 몸이 직업적인 본능에 따라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조용히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와 그의 주변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치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과 기계적일 정도로 침착한 움직임이 오히려 술에 취해 혼란스러웠던 그의 마음을 기묘하게 진정시켰다. 그는 멍하니 자신의 발밑에서 무릎을 꿇고 유리를 치우는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인생에 있었던 다른 모든 여자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여자. 자신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그저 자신의 일을 할 뿐인 여자. 그는 술김에 그녀의 그 고요함을 자신을 향한 위로라고 착각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가지마. 그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처럼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다들 나를 떠났어. 당신도 떠나지 마. 다현은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숨을 멈췄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쳐야만 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담긴 지독한 외로움과 고통을 본 순간 그녀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거칠게 끌어당겼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을 덮쳤다. 그것은 로맨틱한 키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짐승의 절박하고 서툰 울부짖음과도 같았다. 빗소리와 천둥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뒤섞여 그들의 이성과 감정을 모두 마비시켜버렸다. 넘지 말아야 할 선. 그 선은 그렇게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우는 지나가고 거짓말처럼 맑은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다현은 낯선 침대에서 눈을 떴다. 그리고 그녀는 지난밤의 끔찍한 실수를 깨닫고 공포에 휩싸였다. 그녀는 옷을 챙겨 입고 그가 깨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없었던 일처럼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깨어 있었다. 그는 방 한쪽의 의자에 앉아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지난밤에 약하고 상처 입은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실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듯 혐오와 경멸로 가득 찬 원래의 얼음 제왕만이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약점을 파고든 어머니와 똑같은 부류의 여자로 취급하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수표책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녀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액수를 적어 테이블 위로 던졌다. 어젯밤 서비스에 대한 대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온기도 없었다. 그리고 침묵에 대한 대가이기도 하지. 어젯밤 일은 없었던 거야. 잊어. 그리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의 잔인한 말들은 할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산산조각냈다. 그는 그녀를 창녀로 취급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그녀의 슬픔은 차가운 분노로 변해갔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수표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옷을 챙겨 입고 그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단호하고 가장 경멸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가사관리인입니다, 회장님. 창녀가 아니고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펜트하우스를 빠져나갔다. 홀로 남은 강유는 테이블 위에 놓인 수표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그의 귀에는 그녀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었다. 그의 완벽했던 세상의 법칙,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는 그 법칙이 처음으로 한 여자에 의해 부정당했다. 그것은 그의 지독한 오만함에 대한 첫 번째 균열이었다. 그날 이후 펜트하우스의 시간은 얼어붙었다. 강다현은 자신의 모든 감정을 가장 깊은 곳에 묻었다. 그녀는 그날의 굴욕을 잊은 척 다시 완벽한 가사 관리인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직 동생의 수술 날짜는 잡히지 않았고 그녀는 이 지옥 같은 계약을 파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부서진 자존심보다 동생의 목숨이 더 중요했다. 이강유는 그녀를 이전보다 더 심하게 없는 사람 취급했다. 그는 그녀와 마주치는 것을 극도로 피했고 모든 지시사항은 서면 메모나 다른 사용인을 통해 전달했다. 두 사람이 한 공간에 있는 시간은 마치 진공 상태처럼 어떤 소리도 어떤 감정의 교류도 없이 흘러갔다. 몇 주가 흘렀다. 다현은 자신의 몸에 나타난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자꾸만 속이 메스꺼웠고 좋아하던 음식 냄새가 역하게 느껴졌으며 끔찍할 정도의 피로감이 몰려왔다. 처음에는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예정일이 2주나 지나도록 매달 찾아오던 소식은 없었다. 설마 그녀의 머릿속에 끔찍한 가능성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그날 밤의 실수, 단 하룻밤에 돌이킬 수 없는 그 실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직원용 화장실에 차가운 칸막이 안에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두 줄을 기다렸다. 시간은 영혼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선명한 두 줄. 그것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축복의 신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 내려진 가장 잔인한 형벌의 낙인이었다. 그녀는 임신했다. 자신을 창녀 취급했던 남자의 아이를, 여자를 증오하고 감정적인 모든 것을 경멸하는 그 남자의 아이를. 그녀는 화장실 칸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뱃속에 자리 잡은 이 작은 생명은 이제 그녀의 가장 큰 비밀이자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될 터였다. 그녀가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고 있을 때 펜트하우스에는 새로운 재앙이 찾아왔다. 서진우의 약혼녀 최유라였다. 그녀는 이제 이 집이 자신의 소유라도 되는 것처럼 거의 매일같이 펜트하우스를 드나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눈에 거슬리는 모든 것들을 바꾸려 했다. 커튼 색깔부터 가구 배치, 심지어 공기청정기의 브랜드까지. 그리고 그녀의 눈에 가장 거슬리는 것은 바로 강다연이라는 존재였다. 어머, 아직도 여기서 일하고 있었네. 유라는 거실을 청소하고 있는 다연을 마치 바닥에 먼지라도 되는 듯 쳐다보며 말했다. 진우 씨는 사람이 너무 착해서 문제야. 저렇게 일 처리도 굼뜨고 촌스러운 애를 왜 아직도 자르지 않는지 몰라. 그녀는 일부러 다연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마시던 오렌지 주스를 하얀 카펫 위에 쏟아버렸다. 어머, 미안해라. 손이 미끄러졌네. 그녀는 조금도 미안하지 않은 표정으로 다연에게 명령했다. 뭐해? 당장 닦지 않고. 다연은 묵묵히 무릎을 꿇고 그녀의 발밑에 쏟아진 주스를 닦았다. 그녀의 뱃속에서는 자신의 엄마가 당하는 굴욕을 아는지 모르는지 작은 생명이 꼬물거리고 있었다. 유라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녀는 다연의 사적인 물건을 뒤지기도 했고 그녀의 요리 솜씨를 트집 잡아 모욕을 주기도 했다. 그녀는 다연을 자신의 권력을 시험해볼 수 있는 재미있는 장난감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유라는 다연의 방에서 그녀가 남동생과 함께 찍은 낡은 사진 액자를 발견했다. 어머, 촌스러워라. 이런 건 좀 버리지. 하긴 하녀 방에 어울리는 수준이긴 하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다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모욕은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유일한 가족, 자신의 전부인 동생을 모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만약 이 아이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다면 자신의 아이는 평생 이 여자와 그리고 이 여자의 세상으로부터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혹은 더 끔찍한 멸시와 굴욕을 당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자신을 원하지 않았던 아버지와 자신을 증오하는 계모 밑에서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그리고 아직은 희미하게만 느껴지는 자신의 아랫배를 감쌌다. 그녀의 눈빛이 어미 늑대처럼 단단하고 맹렬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이 아이의 존재를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 아이를 돈이나 계약을 위한 담보물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동생의 수술이 끝나는 날 이 지옥 같은 감옥에서 자신의 아이와 함께 탈출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 가 오직 자신의 힘으로 이 아이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키워낼 것이다. 그녀의 결심이 굳어진 며칠 뒤 기적 같은 소식이 날아왔다. 병원으로부터 그녀의 동생과 유전자가 일치하는 심장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연락이 온 것이다. 수술 날짜는 2주 뒤로 잡혔다. 그것은 그녀의 길고 길었던 인고의 시간에 대한 보상이자 그녀의 가장 위험한 탈출 계획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녀는 달력에 동생의 수술 날짜를 표시했다. 그리고 그 며칠 뒤 자신의 월급날. 그녀는 그날을 자신의 D-Day로 정했다. 그녀는 뱃속의 작은 생명을
자신의 손으로 지켜낼 것이다. 동생의 심장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은 강다현의 길고 길었던 3년간의 인고에 대한 보상이었다. 수술실 앞을 지키던 그녀는 의사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가장 무거운 짐이 마침내 그녀의 어깨를 떠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자신과 자신의 뱃속에 있는 작은 생명을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만 했다. 그녀의 D-Day는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그녀의 마지막 며칠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그녀는 이전과 똑같이 완벽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곧 다가올 해방을 위한 치밀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최유라는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녀의 유치한 괴롭힘은 더 이상 다현에게 어떤 상처도 주지 못했다. 다현의 눈에 유라는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영혼은 한없이 가난하고 불쌍한 여자일 뿐이었다. 마침내 D-Day가 밝았다. 동생의 병원비 자금이 계약대로 모두 지급된 것을 확인했다. 강유는 바로 그날부터 일주일간의 긴 해외 출장을 떠났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떠나자마자 자신의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그녀는 지난 3년간 그가 사주었던 그 어떤 값비싼 물건도 챙기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손때가 묻은 낡은 책 몇 권과 동생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날 아기를 위한 작은 베넷 저고리 하나만을 가방에 담았다. 그녀는 펜트하우스를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았다. 이 거대하고 화려한 감옥. 이곳에는 그녀의 3년이라는 시간이 담겨 있었지만 단 하나의 행복한 추억도 없었다. 그녀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렸다. 그녀는 부엌의 차가운 대리석 아일랜드 식탁 위에 단정한 글씨로 쓴 사직서 한 통을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어떤 감정적인 미사여구나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계약이 만료되었음을 알리는 지극히 사무적인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쿵. 무거운 현관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닫히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자유를 느꼈다. 3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 그녀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처음으로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서 세상에 첫 발을 내디뎠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기차역으로 향했다. 그리고 가장 멀리 남쪽으로 떠나는 기차표 한 장을 끊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그리고 자신의 아이 아버지를 이 회색빛 도시에 완벽하게 묻어버리고 떠날 작정이었다. 일주일 후 긴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이강윤은 자신의 집에 감도는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집은 완벽하게 깨끗했다. 하지만 그 완벽함 속에 무언가 결여되어 있었다. 보이지 않는 질서, 그가 익숙해져 있던 그 편안함이 사라져 있었다.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차갑고 건조했다. 그는 부엌에서 그녀가 남기고 간 사직서를 발견했다. 그는 편지를 읽었다. 그의 첫 반응은 안도감이 아닌 짜증이었다. 건방지군. 계약 만료일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그는 그녀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제멋대로 떠나버렸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느꼈다. 그는 집사를 불러 그녀가 떠났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낯선 공허함을 느꼈다. 그가 사랑했던 그 고요함이 이제는 견딜 수 없는 적막함이 되어 그를 덮쳐왔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그 감정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유능한 직원을 하나 잃었을 뿐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불편함일 뿐이야. 곧 더 유능한 사람으로 교체하면 그만이야. 그는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속였다. 그는 자신의 감정적인 동요를 시스템의 오류를 발견한 경영자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포장했다. 그는 그녀의 부재가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이라도 하듯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그는 최율에게 전화를 걸었다. 집이 좀 텅 빈 것 같군. 당신이 와서 좀 채워줘야겠어. 그의 갑작스러운 부름에 유라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며 한 걸음에 달려왔다. 그녀는 승리자였다. 마침내 눈에 가시 갔던 그 하녀를 쫓아내고 이 펜트하우스의 진짜 안주인이 될 기회를 잡은 것이다.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에서는 시끄러운 음악과 함께 유라가 주최한 작은 파티가 열렸다. 하지만 강유는 조금도 즐겁지 않았다. 그는 유라의 천박한 웃음소리와 공허한 대화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공허함을 느낄 뿐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희미하게 남아있는 다현의 채취를 찾고 있었다. 그녀가 늘 마시던 은은한 캐모마일 차 향기. 그는 그것이 자신의 착각일 뿐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그는 그의 인생에서 그녀라는 존재를 완벽하게 지워버리고 예정되었던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그의 유일한 핏줄을 가지고 떠났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그 불편한 공허함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게 될 거대한 후회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직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5년 후,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이강윤은 그의 왕국인 타이탄 홀딩스를 세계적인 투자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미다스의 손 얼음 제왕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는 더 냉혹해졌고 더 무자비해졌으며 더 성공했다. 하지만 그는 더 공허해졌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5년 전보다 더 넓고 화려해졌지만 그만큼 더 차갑고 텅 비어갔다.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가는 여자들은 많았지만 그 누구도 3개월 이상을 버티지 못했다. 그는 더 이상 계약조차 맺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필요할 때 모델이나 여배우를 불러 하룻밤을 보내거나 파티의 장식품으로 사용할 뿐이었다. 그의 마음의 문은 5년 전 그날 이후로 완벽하게 닫혀버렸다. 그는 가끔 이름 모를 불만족감에 시달렸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지독한 공허함. 그는 그 감정의 정체가 5년 전 조용히 사라져버린 한 여자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남해의 항구 도시 통영. 따스한 햇살과 소금기 섞인 상쾌한 바람, 그리고 갈매기 울음소리로 가득한 이곳은 이강윤의 잿빛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다. 오래된 적상아욱을 개조한 작지만 세련된 사무실. 할인 데이터 컨설팅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사무실 안에서 한 여자가 노트북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다. 5년 전 펜트하우스의 새장 속에 갇혀 있던 그 수동적이고 조용했던 여자 윤아리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지금의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작은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자신감 넘치고 유능한 대표였다.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데이터 분석 능력을 지역의 작은 가게들과 어민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완벽하게 새로운 삶을 재건했다. 엄마 나왔어요. 사무실 문이 열리며 5살 배기 남자아이가 햇살처럼 밝은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우리 지호 왔어. 오늘 유치원에서 재미있었어. 하리는 아들 윤지호를 품에 가득 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아이는 그녀의 세상의 중심이자 그녀가 지난 5년간의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다. 아이는 놀라울 정도로 아버지를 닮아 있었다. 특히 또래 아이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깊고 이지적인 눈매와 오만한 기운마저 느껴지는 날카로운 턱선은 그를 모르는 사람이 보아도 한 남자를 떠올리게 만들었다. 하리는 가끔 아들의 얼굴을 보며 지독한 그리움과 함께 서늘한 두려움을 느끼곤 했다. 두 개의 다른 세상은 결코 만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의 재회를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다. 타이탄 홀딩스는 그룹의 명운을 건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바로 통영에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 해양 리조트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강윤은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줄 새로운 도전을 갈망하며 이례적으로 자신이 직접 프로젝트를 총괄하기로 했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리조트 건설을 위해서는 지역 경제와 인구 통계에 대한 아주 정밀하고 세분화된 데이터 분석이 필요했다. 그의 팀이 몇 달을 매달렸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때 통영시청의 담당자가 그에게 작은 컨설팅 회사 하나를 추천했다. 회장님, 할인 데이터 컨설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이 지역 데이터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대기업보다 정확하고 통찰력 있는 분석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할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강윤의 심장이 아주 잠시 멈추는 듯했다. 그는 5년 만에 처음 듣는 그 이름에 알 수 없는 감정의 동요를 느꼈다. 설마 동명이인이겠지. 그는 비서에게 그 회사의 프로필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태블릿 화면에 한 여자의 프로필 사진이 떠올랐다. 5년 전보다 조금 더 성숙해졌지만 변함없이 단아하고 이제는 자신감까지 더해진 바로 그 여자. 윤하린이었다. 그는 충격에 휩싸였다. 분노, 호기심, 그리고 그 자신도 정의할 수 없는 낯선 감정의 폭풍. 그는 차가운 비즈니스맨의 가면을 쓰고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다. 최고의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고용해야지. 과거는 상관없어. 이건 비즈니스일 뿐이니까. 며칠 뒤 두 사람은 5년 만에 재회했다. 장소는 할인의 작고 아담한 사무실이었다. 강윤은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마치 점령군처럼 그곳에 나타났다. 그는 차갑고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할인의 모습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녀는 조금도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과거의 남자가 아닌 그저 새로운 클라이언트로서 대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5년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상처 입은 여자의 그림자는 없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세계를 스스로 창조해낸 한 명의 독립된 사업가의 여유와 자신감이 있을 뿐이었다. 어서 오십시오, 이강윤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팅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녀는 완벽한 데이터와 논리로 프로젝트의 핵심을 꿰뚫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그녀의 능력에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그 완벽한 무관심에 참을 수 없는 짜증과 패배감을 느꼈다. 미팅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유치원 선생님이 지호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왔다. 유치원의 수도관이 터져 아이를 급하게 데리러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온 참이었다. 윤 대표님,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엄마 지호는 엄마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그리고 강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는 그림이 아닌 살아있는 아이의 얼굴을 처음으로 마주했다. 그 아이는 그의 어린 시절 사진 속에서 막 튀어나온 것처럼 그와 똑같이 생겨 있었다. 그는 아이에게서 그리고 경악으로 굳어진 할인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지난 5년간의 모든 공백과 의문들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로 완성되고 있었다. 그가 버렸던 과거의 메아리가 그의 아들이라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사무실의 시간은 얼어붙었다. 이강윤은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작은 아이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5년 전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여자의 뱃속에서 자라나 이제는 그의 심장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으로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는 아이. 가장 먼저 정적을 깬 것은 윤하린이었다. 그녀는 찰나의 흔들림을 순식간에 감추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프로페셔널한 가면을 다시 썼다. 그녀는 아이를 자신의 등 뒤로 끌어당기며 회의에 참석한 모두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요. 오늘 회의는 이만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최종 제안서는 제 비서를 통해 내일 오전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완벽하게 사무적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불편한 만남을 1초도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듯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하지만 강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쳐놓은 방어벽을 무시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분노. 감히 5년 동안 자신의 아이를 숨겨온 그녀에 대한 혼란. 대체 왜 돈이 목적이었다면 아이는 최고의 협상 카드였을 터. 그녀의 행동은 그가 이해해온 세상의 법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의 바닥에서 아주 낯설고 뜨거운 감정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아이를 향한 설명할 수 없는 끌림. 그리고 소유욕. 그는 그녀의 해고 통보를 무시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그룹의 총수가 아닌 한 남자의 날 것 그대로의 목소리였다. 누구야 저 아이? 그는 할인의 이름을 5년 만에 처음으로 직함없이 불렀다. 대답해 윤할인. 할인은 그의 눈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방어수단인 차가운 얼음의 갑옷을 입었다. 제 아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차가웠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이강윤 회장님께서 신경 쓰실 일이 아닐 텐데요. 그녀는 일부러 회장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그와 자신 사이에 거대한 벽을 쌓았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거짓말하지 마. 저 아이를 봐. 내 눈을 가졌어. 몇 살이지 말해. 당신은 그 질문을 할 자격을 5년 전에 잃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더 이상 5년 전에 그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여기는 제 사무실이고 지금은 업무 시간입니다. 비즈니스 이야기가 끝났다면 이만 나가주시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저를 괴롭히신다면 제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녀는 그가 가장 잘 이해하는 권력의 언어로 그에게 맞서고 있었다. 그 순간 권력의 구도는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였지만 지금 이 작은 사무실 안에서 그는 아무런 힘도 없는 남자였다. 그의 돈도 그의 권력도 그녀의 닫힌 마음의 문을 강제로 열 수는 없었다. 그녀가 지난 5년간 그 없이 살아남기 위해 키워온 그 강인함과 독립심이 이제는 그가 넘을 수 없는 가장 높은 성벽이 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 엄마의 등 뒤에 숨어있던 지호가 작은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아이는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남자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과 똑 닮은 그 까만 눈으로 노려보았다.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세요. 아이의 작은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용기는 거인과도 같았다. 강윤은 자신의 아들의 얼굴에 비친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그 자리에서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는 잠시 아이와 그리고 아이를 감싸 안는 그녀의 모습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다. 그는 도망치듯 그쳐 그녀의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차로 돌아온 그는 주먹으로 핸들을 내리쳤다. 그녀의 부정은 그의 의심을 잠재우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의심을 불타는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리조트 프로젝트 따위는 이제 그의 머릿속에 없었다. 한유라와의 비즈니스도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단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냉혹한 제왕의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광기에 가까운 집착이 서려 있었다. 계획 변경이다. 그는 말했다. 데이터 분석 계약권은 잊어. 지금부터 윤할인과 그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그리고 샘플을 구해와. 아이의 머리카락이든 칫솔이든
그 무엇이든 상관없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다. 당장. 진실이 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것을 되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전쟁은 이제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아버지가 자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아들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싸움의 시작이었다. 이강윤의 세상은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완벽한 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통영에 머물렀지만 리조트 프로젝트는 그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져 있었다. 그는 호텔 스위트룸에 갇혀 자신의 정보팀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보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보팀은 그의 명령대로 유령처럼 움직였다. 요원들은 윤지호가 다니는 유치원의 쓰레기통을 뒤져 아이가 마셨던 우유갑에 묻은 희미한 타액을 채취했다. 또 다른 팀은 할인의 집 주변을 탐문하며 그녀가 지난 5년간 단 한 명의 남자와도 교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모든 정황 증거는 단 하나의 진실만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강윤은 마지막까지 부정하고 싶었다. 그는 과학이라는 이름의 가장 차갑고 객관적인 증거를 원했다. 샘플이 서울의 연구소로 보내진 후 48시간의 기다림은 그에게 48년과도 같았다. 그는 술을 마셨고 담배를 피웠으며 밤새도록 잠들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의 시나리오가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 내 아이라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그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나? 아니, 그녀는 감히 5년 동안 나를 속였다. 그렇다면 분노해야 하는가? 아이를 빼앗아 와야 하는가? 그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의 인생을 지배해왔던 모든 법칙과 논리는 아버지라는 낯선 단어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의 휴대폰으로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전송되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서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그의 눈이 화면에 떠있는 단 한 줄의 문장에 고정되었다. 친자관계 확률 99.9%. 쿵. 그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그는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소파 위로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의심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어 그의 영혼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그의 첫 반응은 슬픔이나 후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독한 분노와 배신감이었다. 감히 저 여자가 5년 동안 자신의 아들을 숨기고 자신을 기만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조차 모르는 한심하고 무능한 남자로 만들었다. 그의 완벽한 자존심에 용서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것이다. 그는 자신의 감정의 정체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그 거친 분노는 사실은 지난 5년간의 공허함과 아들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부성애가 뒤틀린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지금 당장 그녀를 만나야만 했다. 그리고 물어야 했다. 아니, 추궁해야 했다. 그는 약속도 없이 할인의 사무실로 쳐들어갔다. 그녀는 그의 살벌한 기세에 놀랐지만 이내 모든 것을 직감하고 차갑게 표정을 굳혔다. 그는 사무실 문을 거칠게 닫아 다른 직원들이 듣지 못하도록 했다. 내 아들이더군. 그가 서류 봉투를 그녀의 책상 위로 던지며 말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서였다. 할 말이 있으면 지금 해보시지, 윤하린 씨. 지난 5년간 아주 재미있는 연극을 했더군. 나를 완벽하게 속인 소감이 어떤가? 그의 비난의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를 쳐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그 침묵이 그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왜 그가 그녀의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다. 돈 때문이었나? 아이를 빌미로 더 큰 것을 요구하기 위해 5년을 기다린 건가? 아니면 내 대한 복수였나? 내 아이를 네 멋대로 낳아 나를 평생 괴롭히고 싶었던 거냐고.
그의 잔인한 말들이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지난 5년의 시간은 그녀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기적인 남자의 분노 앞에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당신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군요, 이강윤 씨.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잃어버린 5년의 시간에 대해 분노하고 있죠. 하지만 당신은 내가 보낸 5년의 시간에 대해서는 단 한순간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내가 홀로 입덧을 하며 밤을 새울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죠? 내가 배가 터질 듯한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을 때 당신은 누구의 손을 잡고 있었나요? 아이가 열이 펄펄 끓어 죽을 것 같았을 때 내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는지 당신은 아나요? 그녀의 모든 문장은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당신은 그 어떤 순간에도 내 곁에 없었어요. 당신은 아버지로서의 모든 권리를 5년 전 그날 밤 당신 스스로 버렸다고요.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그러니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하지 마세요. 역겨우니까. 지호는 내 아들이에요. 당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오롯이 나 혼자만의 아들이라고요. 당신은 그 아이의 머리카락 한 올 건드릴 자격 없어요. 그녀의 완벽한 방역에 강윤은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분노는 방향을 잃고 거대한 혼란으로 변해갔다. 그는 그녀의 논리를 단 한마디도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이 모두 옳았으니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잔인한 남자였는지를 깨닫고 있었다. 그들의 팽팽한 대치는 사무실 밖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목소리로 인해 깨졌다. 엄마 나왔어요. 지호가 유치원에서 돌아온 것이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입을 다물었다. 하리는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 없었다. 그리고 강윤은 자신의 아들을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승패는 더 이상 돈이나 권력이 아닌 진심이라는 그가 단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무기에 달려 있었다. 윤아린의 사무실에서 나온 이강윤은 곧바로 자신의 호텔로 돌아왔다. 그는 더 이상 고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혼란스러운 안개는 걷히고 그 자리에는 강철처럼 차갑고 목표가 명확한 분노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 타이탄 홀딩스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펜트하우스 시절부터 그를 보좌해온 가장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비서실장과 정보팀이 그의 호출을 받고 통영으로 내려왔다. 그의 호텔 스위트룸은 이제 거대한 복수를 지휘하는 전쟁 사령부로 변모했다. 지금부터 유성그룹과 그 오너 일가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친다. 강윤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자금 흐름, 약점 숨겨둔 비리. 먼지 한 톨까지 남기지 말고 전부 다. 그리고 한유라. 그 여자의 모든 것을 무너뜨려. 그녀가 가진 모든 것, 그녀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그녀를 완벽하게 고립시켜. 그의 분노는 더 이상 윤아린을 향해 있지 않았다. 그의 서슬 퍼런 칼날은 감히 자신의 여자와 자신의 아들을 건드린 오만한 자들을 향해 있었다. 그날 이후 유성그룹에는 지옥이 펼쳐졌다. 타이탄 홀딩스의 막강한 자본력은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움직이며 유성그룹의 숨통을 조여왔다. 주가는 매일같이 폭락했고 수십 년간 이어져온 핵심 거래처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렸다. 은행들은 대출금의 조기 상환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한유라의 아버지는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유라의 세상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가 매일같이 드나들던 VVIP 명품관에서는 그녀의 카드가 정지되었다. 그녀가 주최하려던 사교계 파티의 초대장은
단 한 장도 발송되지 못했다. 그녀에게 아첨하던 친구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그녀를 외면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화려한 세계로부터 하루아침에 추방당한 것이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이강윤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미친 듯이 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호텔을 찾아갔지만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혀 문전박대를 당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잠자는 사자의 영린을 건드렸다는 것을. 강윤이 외부의 적들을 향해 전쟁을 벌이는 동안 그는 동시에 또 다른 종류의 노력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정보팀을 시켜 한유라가 할인의 회사에 가했던 모든 부당한 압력을 역으로 되돌려 놓았다. 할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회사를 떠났던 클라이언트들이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다시 돌아왔다. 타이탄 홀딩스의 위장 자회사는 그녀의 회사에 거액의 컨설팅 프로젝트를 의뢰했다. 그는 그녀에게 직접 나서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도움을 자존심 상해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아들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정보팀이 몰래 찍어온 유치원에서의 아들의 영상을 밤마다 홀로 돌려보았다. 아이가 친구들과 웃고 장난치고 때로는 넘어지는 모습. 그 평범한 일상의 모든 순간들이 그의 텅 비어있던 심장을 아프고도 따뜻하게 채워주었다. 그는 아버지가 되는 법을 그가 가장 잘하는 방식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 서툴게 배워나가고 있었다. 마침내 유성그룹을 향한 그의 마지막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는 할인이 찾아냈던 유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내역과 탈세 증거들을 언론사와 검찰에 동시에 터뜨렸다.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유성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고 한유라의 아버지는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모든 것을 잃은 한유라는 마지막으로 강윤을 찾아왔다. 그녀는 비에 젖은 생쥐꼴로 그의 호텔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고작. 그 천박한 계집애 하나 때문에 그녀가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절규했다. 강윤은 그런 그녀를 벌레를 보는 듯한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너는 돌멩이인 줄 알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다이아몬드를 걷어찬 거야. 그는 그녀에게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네가 모욕한 건 그저 힘없는 여자가 아니었어. 내 아들의 어머니였지. 그 죄에 대해서는 용서란 없어. 그는 그녀를 그 자리에 버려두고 자신의 채 올라탔다. 그의 복수는 완벽하게 끝이 났다. 모든 전쟁이 끝난 후 그는 통영에 있는 할인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아이의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는 복수를 끝냈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도 후련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무거운 죄책감만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외부의 적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이제 그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다. 바로 그의 아들의 마음을 그리고 그의 여자의 용서를 구하는 싸움이었다. 그는 사무실 창문 너머로 아들과 함께 웃고 있는 할인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저 평화로운 풍경 속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유성그룹과의 전쟁이 끝나고 통영의 작은 사무실에는 낯선 평화가 찾아왔다. 타이탄 홀딩스의 TF팀은 철수했고 할인의 사무실은 다시 예전의 조용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 같을 수는 없었다. 사무실 한가운데에는 이제 거대한 존재감을 가진 남자 이강윤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복수는 끝났다. 이제 그들을 묶어두었던 유일한 명분이었던 동맹 관계 역시 그 끝을 맞이해야만 했다. 강윤은 이 어색한 침묵을 깨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지난 며칠간 수없이 고민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그가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서울로 돌아갑시다.
그가 창밖을 보며 서 있는 할인의 등 뒤에서 말했다. 당신과 지호를 위해 한남동에 새로 집을 마련했소. 당신의 사무실도 강남의 최고급 빌딩으로 이전시켜주지. 아이는 국내 최고의 사립학교에 입학시키고 그는 마치 당연한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것처럼 말했다. 우리의 낡은 계약은 무효로 하지. 대신 새로운 계약을 합시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소. 돈, 명예, 지위. 당신이 평생 꿈꿔왔을 모든 것들. 윤지호는 오늘부로 내 호적에 올라 타이탄 홀딩스의 공식적인 후계자가 될 거요. 그리고 당신은 내 진짜 아내가 되는 거야. 그것은 그의 방식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사과이자 최고의 프로포즈였다. 그는 그녀가 당연히 기뻐하며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떤 여자가 이런 제안을 거절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하리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한참 동안 창밖의 평화로운 한국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조용히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더 단호하게 웃었다. 그것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다. 씁쓸함과 연민이 뒤섞인 그런 종류의 웃음이었다. 당신의 세상 말이군요, 이강윤 씨. 그녀가 마침내 몸을 돌려 그를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깊은 슬픔만이 담겨 있었다. 차가운 펜트하우스 침묵 속에 저녁 식사, 그리고 공개적인 굴욕. 당신의 세상은 그런 곳이었죠. 여자의 가치가 그녀가 입은 드레스의 가격표로 매겨지는 세상. 저는 이미 당신의 세상에서 3년을 살아봤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자신의 작은 사무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지난 5년 동안 나는 이곳에서 내 삶을 만들었어요. 나 자신의 힘으로. 자꾸 화려하지 않지만 진짜 내 세상이죠. 내 아들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세상. 당신은 당신이 가진 그 돈으로 이 모든 것을 다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감정적이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피고인의 죄목을 하나씩 읊는 검사처럼 그의 잘못을 지적했다. 당신은 지호를 후계자라고 말했죠. 아이는 당신의 사업을 위한 자산이 아니에요. 내 아들이에요. 살아있는 인격체라고요. 당신은 우리 지호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 무엇인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게 웃는지, 밤에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당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강윤 씨. 당신은 여전히 모든 것을 돈과 계약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어.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아들이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강윤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거절.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단어였다. 특히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고 한 제안을 그녀는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완벽하게 거절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대체 그럼 뭘 원하는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우리의 적들을 무너뜨렸소. 내 이름, 내 재산,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고 있어. 대체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이오? 그녀의 대답은 간단하고도 치명적이었다. 나는 당신의 재산이 아니라 파트너를 원했어요. 그리고 지회계는 회장님이 아니라 아빠가 필요하고요. 하지만 당신은 아직 그 두 가지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녀는 사무실의 문을 가리켰다. 나가주세요. 우리의 사업적 파트너십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적인 관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완벽한 권력의 역전이었다. 그가 장난감으로 여겼던 여자가 이제 그를 해고하고 있었다. 강윤은 쫓겨나듯 그녀의 사무실을 나왔다. 그는 자신의 채 앉아 멍하니 그녀의 사무실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이 패배감은 그 어떤 사업 실패보다도 더 끔찍하고 고통스러웠다. 그는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그의 가족을 되찾는 전투에서는 완벽하게 패배한 것이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가진 돈과 권력은 그녀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녀와 아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노력이, 전혀 다른 종류의 진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서울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그는 비서를 불러 앞으로 예정된 모든 해외 출장과 중요 회의들을 무기한 연기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자신의 차고에 있는 모든 슈퍼카들을 먼지가 쌓이도록 내버려 두었다. 대신 그는 아주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국산 세단 한 대를 구입했다. 그는 책상 위에 통영시의 지도를 펼쳐놓았다. 그의 입에서 아주 작은 하지만 단호한 결심이 새어나왔다. 그녀가 내 세상으로 오지 않는다면 내가 그녀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그의 진짜 속죄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이강윤의 거절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는 처음으로 돈과 권력으로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며칠 뒤 윤아린의 작은 사무실 옆 오랫동안 비어있던 낡은 상가 건물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왔다. 소박한 간판에 지호 책방. 책방의 주인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타이탄 홀딩스의 회장 이강윤이었다. 그는 정말로 그녀의 세상으로 들어왔다. 그는 값비싼 수트 대신 평범한 면바지와 스웨터를 입었다. 그의 곁에는 더 이상 비서와 경호원들이 없었다. 그는 그저 작은 책방을 운영하는 어딘가 모르게 서툴고 외로워 보이는 한 명의 아저씨일 뿐이었다. 그는 할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다. 그는 먼발치에서 그녀와 아들의 삶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책방 문을 잠시 닫고 유치원 앞 공원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다른 아빠들처럼 아들 지호가 노는 모습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묵묵히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그를 경계하던 지호도 매주 한결같이 자신을 찾아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그의 존재에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네를 타다 넘어진 지호가 울음을 터뜨렸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아이를 일으켜주고 흙 묻은 무릎을 털어준 사람은 엄마가 아닌 그였다. 괜찮아, 아들. 아니, 지호야. 남자는 이 정도 상처에는 우는 거 아니야. 그의 서툰 위로에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처음으로 그를 보며 활짝 웃었다. 그는 아버지의 역할을 그렇게 아주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배워나가고 있었다. 그는 아이의 마음을 얻기 위해 비싼 장난감을 사주는 대신 아이의 세계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는 지호가 좋아하는 공룡의 이름을 전부 외웠고 아이가 즐겨보는 만화 영화의 주제가를 따라 부르기도 했다. 그의 노력은 할인에 닫혔던 마음의 문 역시 아주 조금씩 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증오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서툰 노력을 안쓰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다. 지호가 갑자기 악몽을 꾸며 자지러지듯 울기 시작했다. 아이는 열이 펄펄 끓었고 엄마를 찾으며 울부짖었다. 할인은 혼자 아이를 안고 어쩔 줄 몰라 했다. 바로 그때 누군가 그녀의 집 문을 두드렸다. 이강윤이었다. 그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다. 그는 다급하게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그녀를 대신해 병원에 연락하고 차를 몰았다. 응급실에서 그는 밤새 그녀와 함께 아이의 곁을 지켰다. 그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회장님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아픈 아들을 걱정하는 평범한 아버지였다. 다음 날 아침 아이가 무사히 열이 내리고 잠이 들었을 때 두 사람은 병원 복도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고마워요. 할인이 처음으로 그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다. 아니, 내가 미안하지. 그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졌소, 윤할인 씨. 나는 당신과 아이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모든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거야.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나는 완벽한 패배자요. 그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그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소. 그저 당신과 아이의 곁에서 내 죄를 씻을 기회를 줬으면 좋겠소. 당신들의 삶을 방해하지 않는 그림자로서라도 괜찮으니.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의 하리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과거의 그를 보았다. 차갑고 오만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외롭고 상처받았던 남자. 그녀는 대답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호가 아빠를 기다릴 거예요. 그들의 관계는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다. 아주 더디고 조심스럽게. 1년 후 가을. 통영의 작은 해병아. 세 식구는 함께 연을 날리고 있었다. 이제 7살이 된 지호는 훌쩍 자라 있었다. 아이는 더 이상 아빠를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았다. 연이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자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아빠와 엄마의 손을 동시에 잡았다. 강윤과 하리는 아이의 손을 마주 잡고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미소는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암묵적인 약속과도 같았다. 그의 후회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평생을 따라다닐 주홍글씨가 될 터였다. 하지만 이제 그 후회는 더 이상 그를 파괴하는 독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남은 인생을 좋은 아버지이자 좋은 남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가장 무겁고도 성스러운 약속이 되었다. 과거의 잘못으로 시작되었던 길고 긴 형벌의 길 끝에서 그들은 마침내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아주 천천히 다시 배워나가기 시작하고 있었다.